베이비 부모들의 이제 자녀들, 이런 자녀들의 문제는 어느 나라나 공통적으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일본은 페르사이트 싱글이라고 해서요. 소위 말해 기생하는 싱글,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메랑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국은 키퍼스라고 해가지고 은퇴한 부모의 연금을 갉아먹는 아이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노동시장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었느냐, 얼마나 좋은 노동시장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 노후 준비에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아파트 경제 핫스팟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뉴스 기사에서 이런 제목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860만 은퇴 쓰나미, 60년대생이 온다. 뭐 이런 기사들인데요. 이 영상을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마음 한켠이 좀 답답해지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 역시도 50대, 60대 제 모습을 상상해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노후 대비 이야기 오늘 나눠볼 텐데요.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은퇴 쓰나미 현상을 집중 조명해 보고요.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은퇴 준비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죠. 자, 오늘 저희에게 또 특급 조언을 해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은퇴 설계 전문가, 미래에셋 자산운용 고문 김경록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아파트에 오늘 처음 오셨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뭐 주식 얘기,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오늘은 은퇴, 예. 네, 자산 관리 이야기를 좀 해주실 예정이어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박사님 이력을 보니까 은퇴, 노후 준비, 자산 관리 이런 쪽으로 오래 활동을 하셨는데 이 키워드에 좀 집중하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 운명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네. 원래는 제가 투자 쪽하고 채권 운용을 오래 네. 하다가 사실은 인구 관련된 문제는 제가 오래전부터 좀 네.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은퇴연구소로 가면서 제가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은퇴 쪽하고 투자 쪽하고 연결을 하니까 생애자산 관리 이런 부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주된 전공이 생애자산 네. 관리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생애 자산 관리하면 사실 이 자산 관리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어렸을 때부터 노후, 노년층까지 네, 네.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자, 제가 오프닝에서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이 860만 은퇴 쓰나미 이런 방송이 사실 있었어요. 네. 저도 그 방송을 봤는데 뭔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더라고요. 은퇴 전문가로서 아마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심히 보고 계실 텐데요. 뭐 지금 뭐 은퇴 얘기하면 퇴직 연령이 늦춰지는 문제, 국민연금 고갈 문제, 뭐 저출산 문제 다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은퇴나 노후를 누구나 조금 더 살펴봐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그 부분 좀 짚어주시고 지금 상황이 정말 그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처럼 좀 심각한 건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살펴봐야 될 충분한 이유는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저출산, 네. 은퇴, 고령 사회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 있는데요. 860만 원 이제 60년대생 이야기인데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은퇴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 충격이 이제 계속 될 텐데요. 이제 그 부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게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다 이제 과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네.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도 일견 그렇긴 하겠지만요. 변화가 아주 10년 단위로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75세 이상 뭐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상당히 은퇴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들을 보면서 대부분 야,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통계청 조사를 보면은 이제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네. 준비가 되었다고 답하시는 분이 대략 한 42% 정도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예, 그래도 그나마 네. 괜찮은 건데요. 그다음에 이제 65세에서 예. 74세로 연령을 낮춰보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6%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다. 물론 이제 주관적 대답이긴 예.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불과 한 10년 정도의 세대 차이로 네. 큰 차이가 나죠. 그게 이제 기점이 되는 것이 국민연금, 우리가 의무가입이 실시된 게 1988년이니까요. 네. 지금 60년대생은 그 직장 들어갈 때부터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이제 가입하게 된 그런 세대이고, 이제 75세 이상은 네. 이제 조금만 받든지, 그러네요. 안 그러면 안 받든지 하니까 네. 이제 차이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OECD 데이터를 보면요. 이제 노후 이제 상대소득 빈곤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소득을 전부 다 이렇게 일렬로 세워놓으면은 그 중에 이제 중간 소득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중간 소득의 절반이 안 되는 그 소득 이하에 있는 사람들 상대소득 빈곤층이라고 그러는데요. 노인들의 이제 이 상대소득 빈곤층 보면은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중에
거의 한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1등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큰일 났다 네. 하는데요. 그렇군요. OECD 국가들은 이제 이미 연금 제도가 우리나라보다 일찍 다 정착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보면 차이가 많이 나고 우리나라는 대신에 이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산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 준비도가 훨씬 그래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지금 75세 이상 그 연령층은 뭐 상대적으로 준비가 아주 안 돼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0년대생은 그나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에서 보시듯이 좀 특징적인 것은 상당히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돼 있긴 한데 양극화가 예, 준비가 아주 잘 되어 네. 있는 사람도 있고 네. 풍족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60년대생이 일반적으로 산업이 고도 성장할 때 네. 같이 성장했기 때문에 다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0년대생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97년, 98년 외환위기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탈락을 한 사람들, 네. 소위 말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비정규직, 그다음에 원청, 하청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임금의 이중 구조에서 조금 소외되는 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준비가 잘 안 돼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소위 말해 잘 적응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준비가 그 과실을 아주 향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특징이 좀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층을 보면은 야 준비가 잘 됐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앵글을 돌려서 보면은 야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디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들이 달라지는데요. 바로 이런 이제 스펙트럼이 좀 양극으로 넓네요. 넓게 네. 펴져 있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어쨌든 75세 이상보다는 65세 이상이 상황이 그래도 좀 낫지만 양극화가 좀 심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은퇴 이후에 좀 힘드신 분들은 노동시장에 다시 뛰어드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또 질문 드리겠지만 통계로도 뭐 뉴스 기사로도 60대 이상이 많이 취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네. 나오는데 박사님 보시기에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대한민국의 그냥 평범한 직장인들이요 은퇴한 이후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궁금해요. 인구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네. 55년생부터 베이비 부모가 예, 시작되는데 58년생부터 많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62, 63 이렇게 100만 명씩 태어나는데 방금 재취업하고 네. 이 말씀을 드렸는데 4, 5년 전에 한번 저희 연구소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보통 퇴직을 하고 나서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나이가 우리가 이제 대기업 이렇게만 보니까 그러는데 실제로 거의 우리 고용의 거의 88% 정도 80% 훨씬 넘어가 이제 중소기업의 고용입니다. 그래서 네. 전체 고용 숫자를 본다면은 평균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기업은 그래도 정년이 지켜지고 네. 공무원도 정년이 지켜지고 그러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55세 전후입니다. 대략 뭐 53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냥 55세 전후가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예, 그렇습니다. 퇴직을 하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재취업하는 비중이 전체에 있던 공무원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83%가 재취업을 합니다. 재취업을 한 사람 중에 계속 3년, 5년까지 네. 그래도 취업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한 60%.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퇴직한 사람의 60%는 계속 재취업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73세가 보통 고용률이 대략 이제 30에서 40%이거든요. 그래서 73세 정도가 일반적으로 OECD 통계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히 은퇴한 연령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아주 특징적인 것이 OECD 국가에서 또 아주 특징적인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가 상대소득 빈곤율 예. 그게 특징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노동시장에서 특징적인 것이 55세 전후로 해서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빨리 퇴직을 하고 네. 그다음에 73세까지 소위 말해 2부 리그의 노동시장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2부 리그 노동시장은 일단 재취업할 때 임금이 한 60% 수준입니다. 그다음 좀 있으면은 50% 정도 네. 수준으로 떨어지게 돼요. 버는 돈이 예, 낮아지는 그렇습니다. 네. 그 시장에서 한 73세까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퇴직한 사람들의 보통의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연공 서열이라고 하나요? 그 예. 경력이 쌓이고 생활의 지혜와 삶의 지혜가 많아지신 그런 네. 세대가 재취업을 계기로 저임금 쪽으로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예. 쪽으로 그런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아쉬운데 아까 베이비 부머 세대 살짝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 채널 구독자 한 3분의 1 정도가 5, 60대 네. 분이시더라고요. 자, 이 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탄생하신 세대가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 박사님께서도 베이비 부머 세대로서 그렇습니다. 그런 예. 그런 약간 이 엄청나게 위기감을- 많이 태어났습니다. 아, 예. 위기감이랄까 조금 네. 힘듦을 체감을 하시죠. 끼인 세대다 뭐 이런 것들 혹시 체감하시나요? 네, 제가 아까 네. 이제 첫 질문에서 네. 말씀드렸듯이 정말 양극화되어 있고요. 음. 그래서 이제 저는 60년대생들의 네. 명과 암, 밝음과 아. 어두움을 이야기를 하는데 밝음에 속하는 것은 이 친구들은 정말 태어나서부터 숫자는 많았지만은 직장 들어가는데 네. 문제 없었고 그 다음에 경제는 고성장을 했고 땅값은 많이 올랐고 가장 혜택을 받은 예. 계층이다. 그 위에 층만 하더라도 한국 동란이라든지 맞아요. 그다음에 빈곤, 그다음에 중동이라든지 독일에 노동을 하러 간다든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겪은 세대들입니다. 바로 75세 네. 이상 세대들. 그런데 이제 60년대생들은 그런 데서는 쏙 빠져 있고 고도 성장을 이제 겪은 세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두움도 있다고 그랬는데요. 외환위기라는 것을 네. 겪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걸 겪으면서 특히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노동시장과 네. 그렇지 않은 노동시장의 차가 계속 커지면서 어느 노동시장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한 20, 30년 세월이 가면서 큰 격차를 나타내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 뜯어보면은 세대 간에 이렇게 평균적으로 많이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에 많이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소득뿐만 아니라요. 축적한 자산도 네. 많이 양극화되어 있어요. 많이 번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 네.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이 세대들은 여전히 일찍 퇴직하기 때문에 10년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열악한 노동시장. 그 보면 공공근로가 거의 이제 3, 40%를 차지하는데요. 공공근로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그렇죠? 합니다. 그런 시장이 10년 동안 이제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좀 어둠에 속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더블 케어 내지는 낀 세대. 마지막 낀 세대입니다. 네. 이제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부모님을 모시는 마지막 세대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 자녀. 그러니까 양쪽이 이제 다 진짜. 그래서 일본도 이제 더블 케어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더블 케어인데요. 그 지금 60년대생 베이비 부모야말로 딱 더블 케어 세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풍족한 사람이 있죠. 네. 자녀도 잘 풀리고 부모는 유산을 많이 주고 이런 데일 수도 있고요. 그 반대로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내가 부양을 해야 되고 자녀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면은 이 차가 아주 크게 됩니다. 그래서 60년대생이 그냥 이렇게 통으로 툭 치놓고 보면은 괜찮았네, 좋은 세월을 보냈네, 뭐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뜯어보면은 나름 많은 차이들이 좀 나 있습니다. 아유, 마음이 아파집니다. 그 860만 은퇴 쓰나미 영상 보다가 옆에 그 댓글에 예. 그러니까 아기를 안 낳으면 돼. 막 이런 댓글을 본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은 사실 힘들면 아기 안 낳으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또 사실 그게 당연한 그 부모 부양하고 자식들 낳아서 키우는 게 좀 당연했던 그런 세대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면도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베이비붐 관련 문제는 사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사님? 뭐 일본에는 단카이 세대가 있고 미국에서도 그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막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미국도 좀 힘들고 일본도 좀 힘듭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 선진국인 미국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고요. 네. 첫째로 다른 것은 연금 제도가 일찍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독일이나 유럽 서구국가는 특히 이제 좀 약간 사민주의라 그러죠. 약간 사회민주주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쪽 같은 경우에는 연금이 아주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독일 가보니까 가이드가 이야기하는 게요. 이제 BMW나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은퇴한 사람들이다 이러는데요. 오스트리아도 가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든 노부인들을 옆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서비스를 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만큼 이제 거기는 연금 제도가 일찍부터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거기에 비해서는 연금 제도가 늦게 정착되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베이비 부모 말씀하셨는데 이제 베이비 부모들의 이제 자녀들 이런 자녀들의 문제는 어느 나라나 공통적으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일본은 페르사이트 싱글이라고 해서요. 소위 말해 기생하는 싱글입니다. 그 좀 페르사이트가 기생충 이런 뜻이거든요. 이름도 그렇게 섬뜩하게 붙여놨는데.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메랑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다시 돌아왔다는 돌아오는 것이고요. 자식들. 그다음에 영국은 네. 키퍼스라고 해가지고요. 그게 이제 이니셜로 딴 것인데 그게 결국 어떤 뜻이냐면은 은퇴한 부모의 연금을 갉아먹는 아이들 뭐 이렇게 해서 키퍼스 쪽이라고 네. 그러기도 합니다. 이건 또 많은 미국도 공통이네요. 마찬가지고 네. 예, 미국도 이제 자녀들이 나갔다가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다시 부모 집으로 이제 리턴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생겨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케어하고 네. 혹은 같이 있었던 자녀들의 문제는 성인 자녀 문제라고 그러죠. 그거는 어느 나라에서나 지금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베이비 부모들의 위치, 미국은 2차 대전 끝나고 났으니까 46년생부터고 일본은 단카이 세대들은 이제 47년생부터고 우리나라는 55년생부터 이래서 조금 차이는 늦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그 선진국들 하고 우리하고는 좀 연금제도 면에서 좀 차이가 많이 있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자식 걱정은 어디나 똑같지만 그래도 연금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은 그 노년층의 삶이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풍요롭다고 맞습니다. 할 수 서구 있겠네요. 국가들 네. 같은 경우는 노후 소득의 거의 60% 이상을 네. 연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크롱이 정년 연장했을 때 프랑스가 반대한 게 빨리 은퇴해야 돈 받을 수 있는데라면서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네. 그 대학 진학하고 이러다 예. 보니까요. 늦게 직장 들어가고 네네네. 그다음에 일찍 나오다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400클럽이란 말이 있습니다. 400클럽이란 말은 400개월 동안 월급을 받는 생활을 했다는 것인데 할게요. 그게 33년 4개월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400클럽이라고 그러는데 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 진학률이 30% 정도이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한 20살 정도 되면 들어가고 그다음에 65세 정도까지 네. 일을 하니까요. 보통 중간에 쉰다고 그러더라도 한 40년을 일을 하는 셈이거든요. 일을 많이 하긴 하네요. 지겹죠. 62세까지 일을 네. 했는데 또 2년을 더 하라고 그러니까 뭐 데모도 하고 그러는데 그만큼 오래 일을 한 만큼 연금이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30년 일을 하니까 국민연금 금액도 적은데 네네. 한 40년씩 납입하면은 그러네요. 연금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받고 좀 편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또 일을 하라고 그러느냐 이런 느낌이 이제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도 노동시장이 우리나라하고 서구하고 좀 차이가 큽니다. 우리는 그런 뭐 차이도 있군요. 400클럽에 네. 그냥 가입해도 야, 너 정말 행운하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네. 그 친구들은 거의 뭐 500클럽 비슷하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꽤 차이가 크죠. 저희가 그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겠네요. 그냥 무작정 뭐 거기가 잘 돼 있다 뭐 이렇게만 보기에는 거긴 또 일을 오래 하는군요. 예, 뭐 네. 대신 우리는 이제 대학 공부를 하고 들어가니까 네. 그만큼 노동의 이제 그렇죠. 질적 네네. 그 퀄리티가 좋다고는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서구 사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게 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노후 준비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노동시장에 네.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었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좋은 노동시장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 노후 준비에 가장 중요합니다. 연금제도가 아무리 잘 네.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요, 결국 그거를 기반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나 땅이라 그럴까요? 그 대지는 노동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동시장을 잘 갖추어주는 것, 예를 들어 한 65세까지 일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맞벌이를 하더라도 편하게 맞벌이를 네. 할 수 있는 것을 갖추어주는 네. 것, 이런 노동시장이 잘 갖추어지면요, 자연스럽게 노후 준비도 따라오게 됩니다. 정말 일하는 문제, 그 노후 문제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 베이비붐 세대 개념 정리 등등 해보고요. 2부에서 깊이 있는 질문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